2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완전히 주제를 바꿔서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방사성 물질인 이 라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3일 날 한 방송사에서 어떤 특정 침대에서 그 라돈이 기준치보다 9배 높게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힐 이런 보도였죠. 그때 이제 정부에서 특히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1차 때에서는 크게 농도가 많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정밀 조사 결과 최대 9배 정도 라돈 기준이 그 당시에는 1세제곱미터당 200 베크렐이었는데 현재는 148 베크렐이 우리나라의 실내 공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 베크렐의 3배를 넘는 620 베크렐까지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베크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단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건 원인이 건강에 좋다는 음이온 발생을 위해서 모자나이트라는 돌가루죠. 이런 광석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광석에 미량 함유된 우라늄이라는 그런 금속 성분들이 우라늄이라는 광석이 이제 분해가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변하다 보면 여기서 나돈이나 토론 같은 이런 방사성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미리 말을 하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찍은 나돈아이라는 측정기로 찍은 건데요. 환기를 하지 않고 저희가 24시간 이렇게 놔둬봤더니 저희 집 찍은 거예요. 저희 집. 그랬더니 그 화장실 입구에 이제 약간 공기가 통하지 않는 곳에 이렇게 놔뒀더니 142, 아까 148이 라돈 기준이라고 그랬죠. 심지어 기준을 초과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환기가 잘 되고 그런 장소에서는 69 정도. 그 다음에 완전히 환기를 해보면 거의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라돈인 기체 성분이기 때문에 환기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라돈이 주로 나오는 곳은 출몰이라는 표현을 해놨는데 오래된 주택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까 주로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옵니다. 특히 화강암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대리석이 많이 사용한 공동주택, 그다음에 지하 수장고, 박물관 같은데 지하 3층 쪽에가 수장고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평상시에는 환기를 잘 하는데 여름철이 되면 환기를 하면 바깥에 습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기를 잘 안 해요. 여름철에 지하 3층에 가서 측정해 보면 무려 400, 500 이렇게 100그레일 정도 측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사람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습도를 제거하는 환기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주의할 점은 오래된 주택이나 지하 공간, 그 다음에 대리석으로 많이 자연 대리석을 많이 사용한 공동주택 이런 쪽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돈은 여기 있는 자료들은 이제 다 환경부 자료를 제가 해왔는데요. 교재에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라돈은 우리 무색, 무미, 무취예요. 그러니까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보이지도 않고 또 맛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특별히 RNA라는 유전자를 증폭을 시켜서 키트라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이걸 분리를 해내서 증폭을 시켜서 여기서 속의 유전자의 순서를 알아내 가지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진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라돈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특히 이제 암석, 토양, 건축 자재 등이 존재하는 그 속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라돈이 생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핵 발전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방사선이 아니고 이 암석에서 만들어진 우라늄이 붕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돈을 자연 방사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방사선.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게 우라늄이나 토륨 이런 그 암석에 있는 이런 성분들이 방사능 붕괴가 일어나면서 나둠이 만들어지고 한 번 또 붕괴가 되면 나돈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돈은 땅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방사성 물질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은 방사선이고 어떤 것은 방사성이고 그런데 그 물질을 따질 때는 방사성 물질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파장 그런 것은 이제 방사선이라고 우리가 X선, 뭐 알파선 말하는데 우리 흔히 병원에 가서 이제 그 X선 촬영하잖아요. 이런 것은 다 이제 방사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서 나온 물질들, 나돈이나 앞으로 뒤에서 할 세슘이나 요오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방사성 물질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제 나돈이 또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에 보시면 이렇게 지질 연대별로 화강암 분포를 해놔서 이게 지금 색깔로 보이는 게 전부 다 화강암이 있는 것이에요. 뭐 백악기, 뭐 산캄브리아기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보시면 주로 이제 이렇게 백두대간을 통해서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데 주로 이제 전라북도, 충청도, 주로 이제 우리가 충청도에 특히 화강암이 많아서 나돈 문제가 제일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광주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전라남도에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토양 중에 나돔의 함량 분포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중부지방, 특히 충청도가 붉은색이 80베크레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그 지질의 그 암석의 분포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돈이 어떻게 분포하냐 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돈은 이제 공기 중에도 이게 빠져나오게 하지만 물 속에도 녹아들어 있거든요. 이게 물 속에 녹아 있는데 지하수 중에 나돈을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역시 아까 그 보셨던 암석의 분포도와 나돈 분포도와 일치하게 중부지방에 색깔이 이렇게 빨갈수록 농도가 높거든요. 중부지방 역시 많이 분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하수에도 라돈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기포를 형성시키면 지하수에도 상당히 많이 날아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석고보드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콘크리트 이런 데서도 다 나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에 그냥 대리석이 없다 하더라도 나돈이 다 측정이 되고 있어요. 뭐 148 베크렐 이하면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환기를 자주 하지 않으면 꼭 공기 중에 그 새집 증후군뿐만 아니라 이런 나돈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돈은 이제 여기 보면 뭐 알파선을 방출한다. 이건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방출하기 때문에 폐암을 유발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지만 그 담배를 피워서 죽는 사람이 16만 명 정도 되면 나돈 때문에 죽는 사람이 2만 1,000명 정도. 뭐 음주운전이나 뭐 다른 음주운전이나 다른 뭐 익사나 화재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사망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또 나돈이었죠. 그래서 나돈을 특별히 국가가 관리하는 이유도 이렇게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담배를 피우면 더 치명적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 하는 것은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돈의 이효성은 이제 이게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호흡기 속으로 들어와서 폐암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그 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극히 적어서 1,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에 의한 오염도는 적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우리나라는 물에도 나돈 기준이 있어요. 먹는 물 수질 기준에. 그래서 나돈은 흡연 다음으로 폐암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국가에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기준으로서 실내 공기질 기준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16만 명이 흡연 담배를 피움으로써 폐암이 발생한 거고 실내 공기질 중에 나돈 뭐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그 1군 발암물질에 나돈이 속하는데요. 담배라든지 이것은 확실히 암을 일으킨다라고 이제 밝혀진 물질 과학적으로. 나돈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A군은 이제 확실하지만 동물 실험에서는 증거가 확실하지만 인체에서는 이제 암을 일으킨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보다는 그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인정. 여기 보시면 야간 근무를 자주 한다든지 그 정상적인 리듬을 타지 못하는 경우도 2군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이 B군이 뭐 절인 야채, 전기장, 납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3군은 그렇게 심하지 않는 거, 4군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나돈이 이제 어떻게 실내로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처방을 할 수 있잖아요. 주로 이제 그 나돈의 원인이 암석이기 때문에 건축 자재, 첫 번째 원인이 건축 자재. 그 다음에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이제 갈라진 틈, 뭐 여기 A로 표현된 건 벽이 갈라진다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땅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 거고, 벽돌 사이에서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이제 여기 F로 표시된 거 우수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자재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하수 K로 써져 있죠. 지하수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와 같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토양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벽이 갈라진 틈, 건물에 갈라진 틈, 이런 틈새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틈새를 잘 메꾸는 게 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중에 노출돼 똑같은 방법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주로 이제 95%가 이렇게 건축 자재라든지 건축물의 틈새 이런 것들이죠. 근데 암석이나 토양하고 이제 노출이 잘 안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원인이기 때문에 이 원인별로 이제 방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토양이나 건축 자재, 지하수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우리가 환기가 부족한 뒤에 나옵니다만은 환기가 부족한 겨울철에 특히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은 지 오래된 주택에서 단독주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땅하고 토양하고 직접 접해져 있기 때문에 벽면 틈새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춥지만 환기를 자주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것은 딱 증명이 세계적으로 그 실내 공기 중에 나돈 농도를 비교해 보면 핀란드, 스페인 이런 데 높아요. 이게 이제 핀란드 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북유럽이기 때문에 겨울이 길고요. 그래서 농도가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뭐 갈수록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내 공기질 나돈 기준이 140 베크렐이라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이제 조금 더 환기를 잘 하셔야 된다 하는 거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나돈을 이렇게 실내 공기질 기준으로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는 말씀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지하철 역사라든지 지하 상가라든지 이런 이제 다중 이용 시설군이라고 해요. 이런 것은 이제 실내 공기질 나돈의 공기 기준을 4 피코큐리는 148 베크렐을 말해요.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돈은 이제 아까 원인이 뭐고 어떻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농도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걸 측정하는 방법들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정밀 측정 장비를 갖다가 측정하기는 이제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였던 그 사진이 일반적으로 시중에 라도나이라는 그런 측정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각 그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구청 같은 데서 이렇게 대여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대여를 해서 측정해 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요청을 하면 와서 측정해 주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금방 측정되는 게 아니고 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그 측정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즉시 측정하는 그런 방법들이고, 또 여기 보면 뭐 능동형 나동 측정 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센서 비슷한 것을 일정한 공간에 뭐 한 90일 약 3달 정도 방치를 해 놓으면 그게 이제 나돈이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이제 그 검체에 이렇게 붙여서 그것을 나중에 가져와서 실험실에서 측정을 해보면 이제 연중 나돈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측정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측정 농도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원인이 뭐고 어떻게 들어오고 또 농도가 어떻게 되고 했는데, 이제 없애야 되겠잖아요. 제거를 하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환기다. 환기. 왜? 기체상 물질이기 때문에, 라돈이 기체 물질이기 때문에 환기해서 날라 보내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겨울철에 잠자기 전에는, 잠잘 때는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환기를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하고 보일러를 켜고 이렇게 자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주택 같은데 오래된 건물이었을 때는 이렇게 틈새를 잘 메꾸는 작업들 이런 게 이제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토양 나돈 배출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어렵죠. 이런 것은 이제 뭐 전문가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고, 또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뭐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최근 4, 5년 아니고 한 7, 8년 전 아파트부터는 이제 이와 같이 외부 공기를 유입하고 또 환기시키는 이런 공기 유입용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강제로 공기를 환기시키는 장치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환기 장치를 자주 사용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없으면 이건 설치를 하면 되는데 전문가에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나돈의 농도를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방사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 나돈과 같이 우리가 그 일상생활 하다 보면 방사선에 대해서 훨씬 이렇게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뭐 엑스선을 찍기도 하고, 이렇게 가슴에 엑스선 찍으면 1회 하는데 0.1에서 0.2 베크렐 정도 노출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앞에서 말했던 나돈 침대에서 10시간 이상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그러니까 베크렐이 아니라 이거는 시버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뒤에서 그 밀리시버트인데 뒤에서 그 단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베크렐은 방사성 물질 농도를 그대로 표시를 한 거고, 밀리시버트는 이게 이제 인체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나로 환산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500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정도 농도가 된다. 방사선 작업을 하는 종사자들이 약 50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기준이. 그래서 이제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의 노출 비교를 이렇게 그림으로 영광군청에서 쉽게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 외에도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연간 허용 선량이 1 정도 된다고 기준을 봤을 때 이제 뭐 X선이 3회 정도 13, 1회에 13이니까요. 이 정도 일반 자연보다는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공방사선 뭐 의료 치료할 때는 훨씬 더 높은 양을 받을 수도 있다. 심지어 이제 알프스 여행을 가도 0.01, 비행기를 한번 타면 뭐 0.1, 아까 X선 촬영하면 0.3에서 0. 그냥 1 정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비교해 놓은 방법들입니다. 특히 이제 그 지질 성분 때문에 브라질의 가라바리시 같은 경우는 자연 방사선 연간 10 정도, 일반보다 한 10배 정도 높은 것도 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은 이제 앞에서 라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방사선은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동위 원소라는 걸 만들기도 하고, 주로 핵실험이라든지 앞에서 우라늄 말씀드렸던 우라늄 광산, 또 이제 뭐 이런 것들 다 원자력 발전소죠. 핵 발전소에 대한 관련된 것.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병원 가면 암을 치료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핵의학에 관한 것들이 있거든요. 방사선 치료라고 그러죠. 이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방사능하고 관계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리 기술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노출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물질이 이렇게 그 성능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우리는 반감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50년, 30년 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반감기가 긴 동위원소일수록 건강에 피해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안정된 원자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방사선이 붕괴되면 뭐 여러 가지 전자파라든지 또 중성자, 양성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문제가 된다는, 뭐 수소폭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붕괴가 되면 이런 여러 가지 그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위험하게 된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전리작용이라고 그래요. 방사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전리작용 이렇게 터지는 걸 말하죠. 알파선이 제일 크고, 그래서 아까 라돈이 이 알파선에 속하기 때문에 또 이 투과라든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뭐죠?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알파선은 종이를 뚫지를 못해요. 베타선은 금속판을 뚫지를 못합니다. 종이를 뚫어버리는데, 그런데 이게 보시면 감마선은 콘크리트는 못 뚫지만 금속 종이는 다 뚫어버리는 거죠. X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방사선 치료하는 데 가면 그 치료사들이 이게 큰 뭐 이렇게 앞치마를 둘러 쓰잖아요. 이런 걸 이제 그 파장별로 비교를 해서 그 장치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투과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을 둘러쓰고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 방사선의 투과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 감마선이 투과선이 제일 크고, 반대로 전리작용하고, 베타선이 중간, 알파선이 이제 제일 작죠. 그래서 몸 밖의 감사선의 유해성이 크다 하는 것은 몸 안에 알파선의 이제 영향이 크다 하는 거고요. 몸 밖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감마선의 영향이 제일 크고, 몸 안으로 들어오면 알파선의 영향이 크다 이 말이죠. 이런 전지작용과 투과성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파선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아까 라돈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드 131이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갑상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방사선은 이렇게 이제 아까 붕괴가 되면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이제 핵발전소도 이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핵폭발이 일어나면 핵실험을 하게 되면 뭐 사람이 많이 죽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사선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내는 강도 이런 거 일단 좀 어렵기는 하죠. 방사선 물질이 들어있는 불완전한 핵의 양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그냥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사선 단위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는데 베크렐이 있고 시버트가 있는데 베크렐은 좀 어렵지만 그냥 베크렐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사선의 단위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빛을 방출하는 능력 이거 빛의 세기를 표현하는 것으로 칸델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이거 얼마나 박냐 박자냐 뭐 몇 룩스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는 룩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듯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 방사능 이걸 표시할 때는 베크렐이라고 그럽니다. 방사능의 세기를 표시하는 단위 이게 베크렐이고 인체가 받는 사람이 받는 방사선의 영향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시버트라고 표시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눈으로 맨눈수 빛이 박냐 박지 않냐 알듯이 얼마나 인체에 피해가 있냐 없냐는 시버트로 표시를 한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mS는 1년 동안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량 아까 앞에서 표현했죠. 1이 기준이라고 기준이 아니라 1이 그 정도라고요. 그래서 이 베크를 딸 이유는 방사능을 발견하는 그 학자가 프랑스의 베크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용 분야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뭐 농업의 품종 개량할 때, 식품을 보존할 때, 지하수 조사할 때, 의료 아까 핵의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암 치료할 때도 사용하고 공업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뭐 비파계 검사라든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과거에 그런 데서 근무한 적도 있었는데 뭐 댐을 막아놨는데 여기 물이 이렇게 누수가 되냐 안 되냐 알 수 없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방사능 그 동위원소를 투입을 하면 물이 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을 바로 트레이스 미량 방사능 동위원소 행방 추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뭐 그 두께 측정할 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에 방사선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 농업, 첨단 기술, 조사 분석, 의료, 공업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일본의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죠. 여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이 세슘 137하고 요드 131이거든요. 세슘은 이렇게 핵발전소에 나와서 반감기가 30년이나 되기 때문에 인체에 굉장히 해롭고 요오드는 반감기가 8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롭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주로 이제 갑상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병원의 폐수에서 우리가 요오드를 측정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 이제 그 갑상선 치료할 때 요오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방사선 물질 생물학적 영향은 뭐냐? 뭐 이게 또 이제 먹이 연쇄로 농축도 돼요. 농축돼서 그 화이트 오크 호소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이 아까 요드라든지 그 다음에 세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축적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미국의 콜로라도 강에서도 역시 이제 그런 인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생태계 파괴하는데 또는 인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대표적인 피해 사고로는 과거의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속해요.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어요. 거기 체르노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체르노빌에서 핵 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인부들이 작업을 미숙해가지고 작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순간적으로 30배 정도 이렇게 방사능 농도가 높아져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오늘날에도 거기에 토양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 표시해 놨는데 오늘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 관심이 많으면 인터넷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내용을 자세히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미국의 3마일 섬의 원자력 사고,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사고 나는데요. 미국 펜실바니아 주가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수도가 있었던 곳인데요. 여기에서도 설계라든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방사선의 냉각수가 누출돼서 약 30만 명이 대피했던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사고의 등급은 뭐 이 0등급부터 7등급이 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심각한 사고 등급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사고, 대표적인 사고, 특히 이렇게 빨간 걸로 해놓은 곳이 이제 뭐 7등급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후쿠시마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나돈이 어떻게 생성되고 또 어떻게 우리 실내로 들어오는지, 침투 경로, 그다음 농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저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나돈을 이야기해서 다른 방사선은 어떻게 되는지, 단위는 베크레라고 그 시버트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분야에 이용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쉬었다가 3차 시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